엄마, 그 집 팔면 우리 다 죽으라는 소리예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게 던진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독이 되는 걸까요? 오늘 인생다방에서는 7억짜리 아파트를 정리하고 실버타운을 선택한 한 어머니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봅니다. 사방은 고요하고 들리는 것이라곤 거실 한 구석에서 돌아가는 공기청정기의 나지막한 기계음뿐입니다. 예전에는 이 소리가 집안의 생동감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마치 이 넓은 집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대화 상대처럼 느껴져 서글퍼지곤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마포에 위치한 3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며 오로지 자식들 번듯한 집에서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궈낸 인생의 훈장 같은 곳이죠. 처음 이 집에 이사 오던 날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제 방이 생겼다며 이 넓은 복도를 뛰어다녔고 남편은 이제 우리도 서울 하늘 아래 제대로 된 내 집이 생겼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때는 이 30평이 좁게만 느껴졌습니다. 내 식구의 짐과 웃음소리 그리고 복잡거리는 일상들이 이 공간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제각기 가정을 꾸려 떠나갔고 이제 이 집에는 오로지 저와 그림자뿐입니다. 30평이라는 공간이 이렇게나 넓고 차갑다는 걸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안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부엌으로 가는 그 짧은 몇 걸음이 때로는 끝도 없이 먼 사막을 걷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아침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이끌고 집안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이제는 아무도 쓰지 않는 작은 방, 그곳은 예전 우리 아들이 고시 공부를 하던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참고서 몇 권이 놓여 있고 벽지에는 아이가 어릴 적 붙여놓았던 스티커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먼지가 쌓일까봐 매일같이 걸레질을 하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그 빈 공간의 크기만 더 선명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딸아이가 시집가기 전까지 머물렀던 중간 방은 이제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떠난 방들은 온기를 잃었고 가끔 문을 열 때마다 훅 끼쳐오는 서늘한 공기가 제 가슴을 파고듭니다. 2026년이 되면서 세상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물가는 무서울 정도로 치솟았고 이 넓은 집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큰 짐이 되었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혼자 사는데 무슨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가스비는 왜 이리 야속하게 오르는지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끄고 두꺼운 스웨터를 껴입은 채 지내보지만 뼈마디를 파고드는 한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낡은 배관에서는 가끔씩 괴상한 소리가 나고 전등 하나가 나가도 의자를 딛고 올라가 갈아 끼울 기운이 없어 며칠을 어둠 속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이 집은 저에게 훈장이 아니라 이제 저를 가두는 화려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이 집을 채우고 있는 지독한 정적입니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아도 그 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 누군가의 대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 시계추가 움직이는 소리까지도 마치 나를 감시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윗집 아이들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 저 집은 참 시끌벅적하겠구나 부러워하다가도 이내 적막한 우리 집 거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구부정한 어깨. 저는 이 집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낡은 성을 지키는 외로운 파수꾼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큰 집을 부여잡고 고통받고 있는 걸까? 자식들에게 이 집을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그 자식들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고 전화 한 통하는 것도 숙제처럼 여깁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고향 친구 순자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강원도 숲속에 새로 지었다는 실버타운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산이 보이고 식당에서는 또래 친구들과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수가, 나 여기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청소 안 해도 되고 밥 안 해도 돼. 아침마다 요가하고 오후에는 꽃꽂이 배운단다. 너도 그 답답한 마포집 정리하고 이리로 오렴. 순자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실버타운. 예전 같으면 고려장 같은 곳이라며 손사래를 쳤겠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그곳이 마치 구원의 방주처럼 보였습니다. 나도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오늘 하루가 즐거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30평 아파트라는 무거운 껍질을 벗어던지고 오로지 나 명숙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결심이 서자마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기로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줄 유산을 챙기느라 내 현재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이 텅 빈 거실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새로운 곳에서 써내려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착한 엄마로 살아온 저에게 생전 처음으로 자식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잔혹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결심이 선 그 주말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둘러 장을 봐왔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이 오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평소 같으면 힘들어서 대충 시켜 먹자고 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마트에서 가장 좋은 갈비를 사고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 재료와 며느리가 즐겨 먹던 겉절이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떠나겠다는 말을 꺼내기 전 어쩌면 이 식탁이 이 집에서 차려주는 마지막 진수성찬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에 정성이 담겼습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리고 집안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기는 손주들의 온기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아들은 여느 때처럼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소파에 몸을 던졌고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와 슬쩍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냥 시켜 먹지. 그 말 한마디가 평소엔 배려처럼 들렸는데 그날따라 왠지 이 집의 일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리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오가는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아들의 회사 이야기, 손주들의 학원 스케줄, 그리고 치솟는 물가 걱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나는 몇 번이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습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갈비 한 점을 아들 밥 위에 얹어주며 나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민준아, 지혜야, 나 할 말이 좀 있다. 나의 진지한 말투에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걱정스러운 아들의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약해졌지만 나는 미리 준비한 사진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친구 순자가 보내준 실버타운의 모습이었습니다. 나 이 집 정리하고 저기 공기 좋은 곳으로 들어가련다. 너희들한테 짐 되기도 싫고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사람 대접받으며 살고 싶어서. 나의 폭탄 선언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아들의 눈치를 살폈고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과 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내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거긴 다 늙은 노인네들 수용소 같은 데잖아요.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그런 데를 가요? 돈이 썩어나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 무서운 줄 모르시죠? 엄마, 이 집 우리한테는 마지막 보루예요. 저 이번에 전세금 2억이나 올려달래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숨이 턱턱 막히는데 저 지혜랑 다 계획 세워놨단 말이에요. 내년이면 전세 만기니까 그때 이 집 합쳐서 엄마 모시고 살면서 우리도 내 집 마련 꿈 좀 꿔보자고. 근데 실버타운이라니요? 엄마 혼자 편하자고 우리 네 식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예요? 곁에 있던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운해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한 적 없잖아요. 실버타운은 보통 자식 없는 노인들이나 가는 곳인데 남들이 보면 저희가 오죽 못됐으면 어머니를 그런 데로 보냈다고 손가락질하겠어요. 그리고 그 큰 돈을 그런 데다 다 쓰시면 나중에 저희 민준 씨는 어떡해요? 요즘은 상속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데. 며느리의 말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에게 이 집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나의 공간이 아니라 언젠가 당연히 자신들의 손에 들어올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분노는 효심에서 나온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계획이 무너진 것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엄마, 그 집 팔면 우리 죽어요. 엄마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정 힘드시면 이 집 우리 명의로 돌려주시고 저희가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들의 외침에 손주들은 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흉측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는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다고 할 때도, 혼자 밥 먹기 싫어서 텔레비전만 본다고 할 때도 나이 들면 다 그래요라며 무심하게 넘기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겠다고 하니 저렇게 핏대를 세우며 달려들다니요. 민준아, 너한테 이 집은 뭐니? 엄마가 늙어가는 곳이니? 아니면 내가 나중에 팔아치울 돈 뭉치니? 내 물음에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겉옷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 그냥 갈게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어머니를 위한 길인지 아니면 자식들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인지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는 폭격이라도 맞은 듯 황량했습니다. 나는 치우지 못한 식탁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갈비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의 진심이 고작 아파트 등기권리증보다 가벼웠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으며 나는 오히려 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있는 한 아들은 나를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집주인으로만 볼 것이라는 사실을요.
내가 이 화려한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 남은 생은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유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끝나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나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반드시 이 집을 팔고 나는 나의 인생을 찾아 떠나겠다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자 비뚤어진 효심에 갇힌 내 아들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임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다시 지독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정적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서늘함, 그리고 새로운 전쟁을 앞둔 장수의 비장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창밖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 중에 오로지 나를 위해 빛나는 등불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 집 팔면 우리 죽어요라고 울부짖던 아들의 환청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아니, 민준아. 이 집을 팔아야 내가 산다. 그리고 너희도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어. 그날의 폭풍이 휩쓸고 간 뒤 우리 집에는 유령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한 집이었지만 이번의 정적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며느리 역시 그 흔한 손주들 동영상 하나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 시간이 흐를수록 제 가슴 속에는 서운함을 넘어선 서글픈 깨달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그저 이 마포 아파트를 지키는 파수꾼에 불과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정막을 깨고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보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먼저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의 다정함은 간대없고 사무적이다 못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일은 제가 좀 심했어요. 하지만 저희도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실버타운인지 뭔지 거긴 나중에 들어갈 때 돈 한 푼 못 건져 나오는 곳이라면서요. 그 생돈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말 속에는 여전히 나의 노후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집착뿐이었죠. 제가 대답을 주저하자 아들은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지 정말 모르세요? 2026년 들어서 대출 이자가 얼마나 올랐는지 제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우리 애들 영어 학원비에 민수중학교 들어갈 준비하려면 돈 들어갈 때가 태산인데 엄마가 그 집을 지키고 계셔야 저희가 나중에 그걸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든 아니면 팔아서 저희랑 합치든 할 거 아니에요. 엄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진다니까요. 왜 자꾸 남의 손에 그 큰 돈을 넘기려고 하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책임? 내가 말하는 책임이 어떤 거니? 지금처럼 전화 한 통하기 숙제처럼 여기고 명절에만 잠깐 들러서 용돈 봉투 기다리는 게 책임이니?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가 말하는 그 자산이기 이전의 사람이야. 매일 아침 무릎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혼자 밥 차려 먹기 싫어서 우유 한 잔으로 때우는 늙은 엄마라고. 너는 내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참 이기적이시네요.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지금 그 집 팔아서 실버타운 가시면 우리 애들 앞길 막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애들이 할머니 원망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원망이라니요. 손주들이 할머니를 원망할 거라는 협박 아닌 협박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며칠 뒤 참다 못한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들린 과일 바구니가 무색하게 그녀의 눈빛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가 요즘 회사에서도 일이 안 손에 잡힌대요. 어머니가 너무 고집을 피우시니까요. 사실 저희가 다 어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시잖아요. 그 실버타운 입주 비용이면 민준 씨 사업 자금으로 쓰고도 남아요. 차라리 그 돈을 저희한테 미리 주시면 저희가 근처에 작은 아파트 얻어드리고 매주 찾아뵐게요. 어머니도 손주들 자주 보고 좋으시잖아요. 며느리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처럼 들렸지만 그 이면의 진실은 너무나 투명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가진 이 집의 가치를 자신들의 현재 삶을 지탱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근처 작은 아파트에 살게 된다면 과연 그들이 매주 찾아올까요? 아니면 반찬이나 해달라고, 아이들이나 봐달라고 새로운 요구를 해올까요? 2026년의 각박한 세상에서 자식들의 효도 약속이 얼마나 부질없는 신기루인지 저는 이미 주변 친구들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집을 팔아 자식들에게 보태준 친구 영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들네 집 근처 원룸에 살면서 손주들, 등하원 도우미 노릇을 하다가 결국 애들 교육에 방해된다는 며느리의 눈총에 고독한 섬처럼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집을 물려준 대가로 받은 건 천덕꾸러기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고 부모가 가진 돈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효도도 유통기한이 끝난 통조림처럼 버려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혜야, 너희한테 나는 무엇이니? 엄마니 아니면 언젠가 너희 것이 될 아파트니? 며느리는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어머니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 집 한 채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자식들이 돌아간 텅 빈 거실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효도는 마음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것을요. 아파트를 지키면 효도를 연기해주고 아파트를 팔아 자신들의 몫을 챙겨주지 않으면 저는 자식의 앞길을 막는 이기적인 노인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들의 욕망이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제 가슴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의 거울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나도 웃고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울을 깨뜨려야 할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 거울을 깨뜨려야만 그 뒤에 숨어 있던 늙고 병든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상속은 그들의 몫이지 제 인생의 마지막을 담보로 넘겨줄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다운사이징. 누군가에게는 재테크의 수단일지 모르나 저에게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원망한다 해도 그것 또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부모의 인생을 갈아 넣어 자신들의 안락함을 채우려 했던 이기심에 대한 대가 말입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부동산 중개업소의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자식들의 눈물 섞인 호소나 협박에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효도가 아닌 상속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상 저 역시 엄마라는 역할 뒤에 숨지 않고 제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맞서기로 했습니다. 이 집의 문을 닫고 나가는 날 저는 비로소 자식들에게서 해방되어 저만의 온전한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자식들과의 절연을 의미할지라도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저를 지키지 못하는 부모는 결국 자식들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서글픈 갈등 끝에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자식들과의 냉전이 한 달째 이어지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스산했고 낮부터 시작된 으슬으슬한 기운이 저녁이 되자 지독한 몸살기로 변해 저를 덮쳤습니다. 약장 깊숙이 넣어둔 해열제 하나를 찾아 먹으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데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텅 빈 30평 아파트의 천장이 낮게 내려앉으며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타들어가는 목마름에 물 한 잔을 마시려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침대 끝에 발을 내디딘 순간 머릿속이 핑 돌며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심을 잡으려 벽을 짚었지만 손은 허공을 휘저었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에 놀라 달려와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마루 바닥에 뺨을 대고 누워 있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넓은 집이 내가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이 아파트가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공간인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번호는 역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속으로 몇 번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라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잠시 후 지금은 회의 중이니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기계적인 문자 한 통만 도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6년의 스마트폰은 이렇게나 똑똑한데 정작 내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이상 맥박을 감지해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는 알람이 떴지만 그 알람을 보고 달려와 줄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제 심장이 멈추려 하는 신호에는 가토록 무심했습니다. 결국 저를 살린 건 자식이 아니라 소음 신고를 하러 왔던 옆집 사람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던 저를 발견하고 119를 불러준 그 낯선 이의 손길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의 손길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 저는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도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그동안 무엇을 믿고 이 집을 붙들고 있었던 걸까? 응급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을 때 한참이 지나서야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는 아들을 보며 저는 잠시나마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바쁜 자식 앞길을 막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침대 곁으로 다가온 아들이 뱉은 첫 마디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가 아니었습니다. 꺼보세요 엄마. 그러니까 집 관리하기 힘들면 진작에 우리한테 넘기시고 저희 집 근처로 오셨어야죠. 고집 부리시다가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하다가 뛰쳐나왔잖아요.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픈 것보다 자신의 일상이 방해받은 것에 더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기어이 집을 넘기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걱정해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얼른 재산을 정리해 주어야 할 골칫덩이 노인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 곁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는 착각, 내 집을 지키고 있으면 자식들이 나를 대접해 줄 거라는 환상이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위기의 순간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안전장치는 고장이 나 있었고 내가 평생을 일궈온 이 집은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거대한 감옥처럼 나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어슴풀의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의 선처를 기다리는 노년은 살지 않겠다고요. 자식들이 말하는 효도라는 것은 그들의 여유가 있을 때만 베풀어지는 시혜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나를 지키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거동조차 못하게 되었을 때 나는 저 자식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응급실을 퇴원하던 길, 저는 아들의 부축을 거절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제 힘으로 걷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뒤에서 엄마 또 왜 그러세요? 라며 투덜거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그 30평 아파트를 떠나 나를 온전히 돌봐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고 내가 아플 때 즉각 응답해줄 시스템이 갖춰진 그 실버타운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자식들은 말합니다. 실버타운에 가는 건 자식들이 버리는 거라고 남사스럽다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고려장은 자식들의 이기심 속에 부모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엄마 그 집 팔면 우리 죽어요라고 말하던 아들의 외침은 결국 엄마의 인생을 팔아서 우리를 살려내세요라는 비겁한 요구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자식도 산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비로소 부모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마포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자식들은 예상대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으며 다신 안 보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고, 며느리는 서운함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년 넘게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삿짐을 줄여 단출한 가방 몇 개를 챙기던 날, 저는 텅 빈 거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웠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를 찾으러 간다. 도착한 실버타운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숲의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고 복도에서는 저와 비슷한 머리칼을 가진 친구들이 다정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더 이상 삼시세끼를 고민하며 가스불 앞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이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저는 생전 처음으로 대접받는 삶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는데 왠지 모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남의 입에 맛있는 것 넣어주느라 바빴던 내 손이 이제야 오롯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연락을 끊더니 제가 정말로 짐을 싸서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한 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퉁명스러운 얼굴로 실버타운 로비를 둘러보더군요. 하지만 깨끗한 시설과 활기찬 제 표정을 보더니 아들의 어깨에서 힘이 서서히 빠졌습니다. 엄마, 그렇게 좋아요? 라는 물음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엄마는 여기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밥 걱정 없고 아프면 바로 봐줄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내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는구나. 그날 이후 아들과의 관계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집값 이야기, 돈 이야기뿐이었는데 이제는 오늘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누구와 산책했는지를 묻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물려줄 재산을 쥔 집주인이 아니라 즐겁게 인생을 즐기는 어머니로 보이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임을 저는 칠순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남겨줘야 부모 도리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의 상속 리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방울은 오로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갈 때 자식들도 비로소 부모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진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았던 세월을 지나 비로소 명숙이라는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첫날 말입니다. 실버타운의 작은 방이지만 이곳은 저에게 그 어떤 대궐보다 아늑하고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의 것입니까? 오늘 밤 거울 속의 자신에게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명숙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의 미래를 위해 집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나의 행복을 위해 과감히 던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수많은 인생다방 손님들에게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사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인생다방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며 더 깊고 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다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